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즘 숫자 하나가 꽤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49만 원입니다. 북매 증권사도 아니고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기존 48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주가가 흔들릴 때는 49만 원이라는 숫자가 솔직히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골드만삭스는 대체 뭘 보고 저 가격을 계산한 걸까? 그냥 AI가 좋고 HBM이 잘 될 것 같아서 희망적으로 숫자를 높인 걸까요?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49만 원의 핵심은 주가가 당장 어디까지 틀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구조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강할 수 있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건드린 숫자부터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당 순이익 추정치를 약 2% 올렸어요. 범용 D램과 HBM, 낸드의 출하 가정을 높였고 D램 마진 추정치도 상향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48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올라간 건 결국 이익 추정치를 다시 높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1만 원이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이미 상당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최근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올렸다는 점이에요. 골드만삭스는 리포트 당시 최근 한 달 주가 조정에도 삼성전자의 핵심 펀더멘털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의 중심에는 메모리 수급이 있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는 계속 커지는데 공급은 단기간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은 주문이 많다고 다음 달부터 생산량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클린룸을 확보하고 장비를 넣고 공정을 안정화하고 수율까지 올려야 실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수급 격차가 2027년에 오히려 더 벌어지고 타이트한 공급 상황이 2028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망이 맞는다면 삼성전자는 물건이 안 팔릴까 걱정하는 회사보다 고객이 원하는 물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D램의 힘이 나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2분기 D램 영업이익률이 80%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낸드도 60%를 웃돈 것으로 봤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강하죠? 메모리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이 훨씬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미 공장을 돌리기 위해 들어가는 고정비가 큰 산업이라 판매 가격이 올라갈 때 추가 매출 상당 부분이 이익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 길어지고 메모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삼성전자는 출하량이 늘어나는 효과와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49만 원이라는 숫자의 바닥에는 바로 이 이익 체력이 깔려 있는 겁니다. 서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2분기 서버 매출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서버용 D램 비중도 전체 D램 비트 기준 절반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게 의미 있는 이유는 AI 수요가 HBM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AI 서버에는 HBM과 함께 일반 서버용 D램이 들어가고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낸드와 SSD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AI 수혜를 HBM 점유율 하나로만 판단하면 실제 이익 구조를 너무 좁게 보는 셈이에요. 서버가 커지면 메모리 포트폴리오 여러 곳에서 동시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눈에 띄는 건 HBM입니다. 한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적받던 영역이었죠.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2분기 삼성전자 HBM 매출이 HBM3E와 HBM4 출하 증가로 전분기보다 80% 이상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간 HBM 매출은 전년보다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3분기 HBM4 매출이 전분기보다 3배 이상 늘고 하반기에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과거의 HBM 경쟁만 보고 삼성전자를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다음 세대 제품이 실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장기 공급 계약이 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9만 원 논리에서 이 부분이 꽤 재미있다고 봐요. 메모리 산업이 늘 불안했던 이유는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너무 컸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데이터 센터 고객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단연 계약을 맺기 시작하면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앞으로 팔 물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집니다. 골드만삭스가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글로벌 상위 데이터 센터 고객 5곳과 계약을 마쳤고 추가 대형 고객 5곳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단연 계약 물량이 계획 생산 능력의 60, 70%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는 가격이 높아도 몇 분기 뒤 공급이 쏟아지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항상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몇 년 단위로 물량을 먼저 잡아놓으면 생산 계획을 세우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물론 장기 계약이 사이클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량과 가격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실적의 바닥을 예측하기가 예전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수급과 장기 계약을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많이 버는 것뿐 아니라 그 이익이 얼마나 오래 갈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49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려면 밸류에이션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가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 수익 비율 3.1배, 주가 순 자산 비율 1.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자기 자본 이익률은 약 50%를 예상했어요. 쉽게 풀면 이익을 만들어내는 힘은 크게 올라왔는데 시장이 붙여주는 가격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느냐 보다 앞으로 벌 이익과 비교했을 때 비싼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조정을 펀더멘털이 무너진 결과라기보다 이익과 주가 사이의 간격이 다시 벌어진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주 환원도 숨어있는 변수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호황으로 현금을 많이 만들기 시작하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해지거든요. 설비 투자만 계속 늘릴 수도 있고 배당이나 자사주 같은 방식으로 주주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강한 잉여 현금 흐름이 앞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할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직 특별 배당이나 추가 자사주 매입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익이 크게 들고 현금이 쌓일수록 시장이 다음으로 묻는 질문이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 것인가로 바뀌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49만 원에는 이런 재평가 가능성도 일부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의 논리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HBM 하나가 좋아지는 회사가 아니라 메모리 공급 부족 속에서 D램과 낸드 마진이 좋아지고 HBM4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장기 계약으로 이익의 지속성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개월 목표가 49만 원을 제시한 거고요. 물론 목표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49만 원에 반드시 간다는 보증서도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의 전제가 맞을 때 계산되는 가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주주 입장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49만 원을 믿을까 말까가 아니라 그 전제들이 실제로 계속 맞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49만 원 숫자만 머릿속에 넣으면 오히려 매매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어차피 골드만은 49만 원 본다며 아무 조건 없이 물을 탈 수도 있고 반대로 강하게 오르면 49만 원까지 아직 멀었다는 이유로 급하게 추격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목표 주가는 그렇게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가 49만 원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조건들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로 써야 합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유지되는지, HBM4 매출이 실제로 커지는지, 장기 계약이 늘어나는지,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숫자보다 숫자를 만든 이유를 따라가야 합니다. 장이 어떤 모습으로 끝났든 49만 원을 해석하는 기준은 같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마감했다고 해서 49만 원이 갑자기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약하게 마감했다고 해서 골드만삭스의 메모리 수급 전망이 하루 만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장 마감 후에는 하루 등락을 목표가와 바로 비교하기보다 시장이 골드만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지, 반도체 대형주의 거래
거래가 붙는지, HBM과 서버 메모리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죠. 결국 장기 가치와 단기 수급 사이를 연결해야 실제 대응이 됩니다. 보유자라면 49만 원 때문에 마음이 급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목표가가 높게 나왔다고 비중을 갑자기 더 늘리면 좋은 리포트를 위험한 매매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오히려 보유자는 골드만이 제시한 펀더멘털이 훼손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약해지는지, HBM4 확대가 계획보다 늦어지는지, 장기 계약의 가시성이 낮아지는지 같은 변화가 없다면 하루 흔들림을 조금 더 큰 흐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달라지는데도 49만 원 숫자만 믿고 버티는 것도 피해야 하고요. 목표가는 판단의 끝이 아니라 확인의 시작입니다. 현금 대기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49만 원이라는 숫자는 사람을 급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거든요. 지금 가격과 목표가의 차이가 크게 보이면 조금이라도 빨리 사야 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장은 목표가까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좋은 기업도 수급이 꼬이면 크게 흔들리고 외국인이 차익을 실현하면 며칠 동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 분은 목표가의 상승 여력보다 시장이 실제로 삼성전자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하는 신호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반도체 전체로 돈이 확산되는지를 확인할 시간이 있다는 게 현금의 장점이니까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가 골드만삭스의 전제를 매일 혼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메모리 가격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니고 HBM 뉴스만 보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바뀌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움직이고 미국 반도체가 흔들리고 환율까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장비와 후공정으로 돈이 이동하기도 해요. 리포트는 12개월 목표를 말하지만 내 계좌는 하루에도 여러 번 움직입니다. 결국 49만 원이라는 장기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 장중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연결하지 못하면 좋은 전망이 있어도 매매는 계속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49만 원이라는 숫자를 알려드리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숫자는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센터에서 더 필요한 건 골드만삭스가 49만 원을 계산한 이유가 실제 시장에서 살아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메모리 업황이 강한데 삼성전자 수급은 왜 약한지, HBM4 기대가 커질 때 외국인이 실제로 반응하는지,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섹터까지 같이 힘을 받는지를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목표가를 믿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표가를 만든 조건을 장중 시장과 계속 대조하는 겁니다.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도 막연하지 않습니다. 장 시작 전에는 미국 반도체와 마이크론 같은 메모리 종목의 흐름, 환율, 밤사이 나온 HBM과 서버 투자 소식을 먼저 맞춰봅니다. 장이 열리고 첫 30분에는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돈이 외국인 현물과 선물에서 같이 잡히는지, SK하이닉스와 방향이 엇갈리는지를 봅니다. 오전에는 대형주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HBM 장비와 후공정, 소재 쪽으로 거래대금이 넓어지는지를 확인하고요. 종가에서는 장중에 들어온 돈이 끝까지 남았는지, 막판에 빠져나갔는지를 다시 봅니다. 이렇게 해야 49만 원이라는 긴 시간의 목표와 하루짜리 주가 움직임을 같은 화면에서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뉴스의 강도까지 같이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HBM4 공급 확대 기사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만 잠깐 반응하고 반도체 전체 거래대금은 줄어든다면 기대와 실제 자금의 온도가 다른 겁니다. 반대로 특별히 자극적인 뉴스가 없는데 외국인 수급이 돌아서고 SK하이닉스, 장비, 후공정까지 차례로 돈이 퍼진다면 시장이 업황의 다음 구간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알림센터는 이런 장면에서 단순히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움직였고 무엇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같이 짚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좋은 리포트 한 장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 계좌에서 쓸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는 날을 생각해 볼게요. 49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알고 있으면 바로 이제 시작인가 라는 생각부터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대응에서는 상승 자체보다 누가 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인지, 거래 대금이 살아나는지, SK 하이닉스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보는 거죠. 골드만이 말한 메모리 호황을 시장도 같은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대형주뿐 아니라 장비와 후공정까지 돈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같이 붙을 때와 삼성전자만 잠깐 튀는 건 같은 상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센터에서는 이 차이를 확인해서 대응에 붙이는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날은 49만 원이라는 숫자가 더 위험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많이 빠졌으니 골드만 목표가까지 거리가 더 벌어졌다고 무조건 물을 타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외국인이 반도체 전체를 강하게 팔고 있고 미국 메모리까지 같이 약해진다면 일단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주가는 밀렸는데 메모리 수급 전망과 HBM 일정에는 변화가 없고 주변 반도체에서 돈이 계속 살아있다면 단기 수급과 장기 펀더멘털을 나눠볼 수 있죠. 실시간 대응의 가치는 바로 이 구분에 있습니다. 목표가와 현재가 사이의 간격보다 그날 시장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HBM 관련 뉴스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 확대나 출하 증가, HBM4E 같은 차세대 제품 이야기가 나오면 기사만 보고 바로 낙관하기보다 시장이 그 재료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외국인과 기관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미 기대가 많이 들어간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뉴스가 크지 않은데도 거래대금과 수급이 먼저 살아난다면 시장이 다음 변화를 앞서 보기 시작한 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기사 헤드라인보다 뉴스와 가격, 수급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연결해서 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49만 원 논리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 혼자만의 움직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메모리 공급 부족이 정말 구조적으로 이어진다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장비와 후공정에서도 그 분위기가 확인될 수 있어요. 반대로 삼성전자 호재 하나 때문에 혼자 오르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해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삼성전자를 중심에 놓고 주변 반도체의 온도도 같이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 위해 보는 게 아니에요. 골드만이 말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실제 시장 전체에서 가격과 거래로 확인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이 같이 살아야 삼성전자에 대한 장기 논리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보유자는 이걸 49만 원까지 무조건 버티기에 쓰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계속 보유할 이유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는 게 맞아요. 메모리 수급, HBM 확대, 외국인 흐름, 반도체 섹터 확산이 계속 살아있다면 하루 흔들림 때문에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전제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높은 목표가가 있어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센터가 주는 가치는 확신을 더 세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확신이 아직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할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장기 목표가와 단기 대응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49만 원이라는 숫자 때문에 늦었다는 생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조건에서 시장이 그 목표가를 인정하기 시작하는지를 보면 돼요.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고 거래대금이 살아나고 반도체 대형주가 함께 움직일 때 관심을 높일 수도 있고 강한 호재 뒤 과열이 심하다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에서는 이렇게 보유자와 대기자의 행동을 똑같이 만들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시장 변화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49만 원을 보더라도 이미 많이 들고 있는 사람과 현금이 많은 사람이 같은 주문을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49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숫자만 기억하고 끝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골드만삭스가 그 가격을 보는 이유는 메모리 공급 부족, 강한 디램과 낸드 수익성, HBM4 확대, 장기 계약, 낮은 밸류에이션과 주주 환원 가능성까지 여러 조건이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들은 앞으로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는 바로 그 변화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삼성전자 수급과 반도체 돈의 흐름을 통해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겁니다. 49만 원을 믿는 공간이 아니라 49만 원의 근거를 계속 검증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정확합니다. 이런 확인을 혼자 매번 하기 어렵거나 목표가 기사를 보고도 실제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늘 헷갈렸던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입장하신 뒤에는 단순히 삼성전자 매수 신호만 기다리기보다 골드만이 제시한 장기 논리와 실제 시장의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보유자는 흔들릴 때 근거를 확인하고 현금 대기자는 시장이 다시 삼성전자에 돈을 붙이는 장면을 기다리는 식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보다 이런 대응 기준이 훨씬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가 보는 49만 원은 삼성전자 주가의 목적지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벌 이익이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것보다 강하고 오래 갈 수 있다는 하나의 계산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도 숫자를 볼 때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49만 원까지 얼마나 남았느냐가 아니라 메모리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지, HBM4와 서버 메모리가 실제 이익을 키우는지, 장기 계약이 실적의 바닥을 높이는지, 그리고 시장의 돈이 그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높은 목표가가 나왔다고 들뜨기보다 왜 그런 숫자가 나왔는지를 알고 기다리는 게 훨씬 강합니다. 49만 원이라는 숫자는 결과이고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하는 건 그 숫자를 만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살아있는 동안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